예, 그러면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중국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얘기도 할 수 있을 테고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발한 사업 얘기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경제지표 반등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내용들 오늘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코로나19를 지냈던 그 중간을 탁 떼고 나면 여전히 중국은 무섭게 계속 위쪽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든 네. 사업이든 뭐든. 그래서 뭐 하나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네. 2분기 성장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게는 나왔는데 네.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는 뭐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아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항상 중국을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숫자는 다 못 믿겠다. 근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도 뭐 중국 당장 망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투자 기회는 결국 놓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숫자는 사실 IMF나 이런 글로벌 이제 믿을 만한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건데 IMF에서 올해 연말까지 예. 중국은 1% 이상 성장을 한다. 반면에 미국은 마이너스 8%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마이너스 10%, 12% 네. 어떤 뭐 역사상 최악의 어떤 경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상당히 견조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격차입니다.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 앞으로 계속 간다고 작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뭐 네. 무슨 누구랑 합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건데 예. 결국은 패권 경쟁이고 패권 국가를 그 2등 국가가 쫓아가는 그런 형국에서 그러면 이 격차가 얼마나 좁혀질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코로나는 이 격차를 훨씬 감소시켜 줬다는 측면에서 네. 의미가 큰 거죠. 어쨌거나 그 전 세계적으로 뭐 가장 빨리 코로나 시국에서 벗어나면서 네. 경제 지표 반등을 이끌어나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미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뭐 역전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도 미국 최대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레이 달리오 회장도 계속 뭐 5년, 10년 안에 충분히 중국이 미국의 GDP를 앞지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네.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 논리를 계속 설파를 했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냥 이제 큰 프레임에서 보면 사실 500년, 1000년에서 보면은 중국은 세계 GDP 한 30% 이상을 항상 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편 전쟁 직전만 해도 사실 중국이 되게 허약했을 것 같지만 GDP 30%, 네.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은 기술과 어떤 생산력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어떤 정상으로의 회귀, 역사적인 어떤 그 체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과거에 미국이 2.2%대 성장 작년에 그리고 예. 중국 6%대 성장했죠. 격차가 4%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은 플러스 1이고 미국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 격차는 9%. 근데 블룸버그 의하면은 뭐 올해 연말까지 중국이 1.8% 거의 2% 가량 성장할 수도 있다. 네. 이 V자 쉐이프가 엄청 가파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한 10% 격차까지 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델타 값이라고 하죠. 이제 그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이 속도가 진짜 가속화되는 거고 이 근간에는 사실 뭐 소프트 파워 이런 거 없습니다. 중국은 기술입니다. 네. 기술. 이 문화나 금융이나 이런 건 나중 얘기예요. 예, 뭐 사람들이 뭐 1대1로 다 뭐 금융 뭐 위화나 뭐 국제화 이런 거 많이 강조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렇듯이 중국의 기술 혁신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페이턴트 가지고 막 뭐 이렇게 뭐 지적 재산권 막 수만 개 등록해 놓고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쓰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온다고 하면 트럼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사실 중국 하면 머니 파워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예, 기술 파워를 더 강조를 해주셨고 그러면 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핀테크, 특히 네. 모바일 핀테크 쪽으로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떤지 잘 예, 아실 예.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지난 시진핑 정권 1기 그리고 지금 2기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가장 근간에 깔린 어떤 공기와 같은 존재 그리고 이
이 시진핑 시대를 상징하는 것은 인터넷 플러스라고 할 수 있어요. 1대1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라.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이었던 분야가 바로 금융 분야였던 거예요. 금융은 대부분 공상은행, 농업은행 할 것 없이 다 국유기업이고 그렇죠. 네. 국유기업들은 경영이 효율적이지가 않죠. 예,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만 해도 제 MBA 동문 친구가 연봉 되게 많이 받는 공상은행의 간부급 직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MBA 졸업하고 들어갔으니까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되게 높은 부장급 직원이었는데 네. 아직도 신용카드가 안 나온대요. 공상은행에서 신용평가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신용평가 점수가 안 나오고 그래서 공상은행 강부도 공상은행 카드가 안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 모든 비효율을 한 번에 어떤 그 장롱안의 현금에서 바로 모바일 페이먼트, QR 페이먼트로 바꿔준 게 알리페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알리페이가 이름을 좀 겸손하게 바꾼 게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할 수 있죠. 엔트 그러니까 개미 금융, 네. 개미 금융 겸손한 걸 좋아하는 어떤 중국 문화에 맞는 거고요. 근데 엔트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는 전혀 겸손하지 않습니다. 200조 원 합니다. 예. 예, 중국에서 가장 큰 핀테크 회사죠.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중국발 핀테크 사업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골드만삭스는 자신의 영역이 있고 예. 또 뭐 이렇게 뭐 체이스 뭐 이렇게 그 전통 상업은행, 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과 뭐 프라이빗 에쿼티와 뭐 보험사와 각각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징이 또 있죠. 네, 격변이 예. 좀 있습니다. 네. 예. 중국은 이게 사실 다 통폐합돼서 엔트 파이낸셜이 소비금융도 하고 저축도 하고 ETF 투자도 중개해주고 뭐 물론 페이먼트는 당연히 해주는 네. 거고 그래서 엔트 파이낸셜 자체가 예. 중국 현재 시점에서의 중국의 금융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이 모든 다양한 보험부터 시작해서 증권, 투자, 은행 예적금 드는 것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 이것이 또 전자상거래행도 연결되고 그래서 요즘 뭐냐면 장가 가려면 과거에는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해서 뭐 장모님한테 여러 개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장모님한테 딱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엔트 파이낸셜 크레딧 스코어 신용 점수만 하나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650점 넘어가면 어이구 우리 사이가 되는 거고 한 700점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정말 이제 상다리가 부러지는 네. 그런 그 만찬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엔트 파이낸셜 그 신용 지수라는 거는 하나의 신분을 상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심지어 해외로 여행 나갈 때 중국 사람들이 여행 나갈 때 뭐 싱가포르나 한국 올 때 이렇게 뭐 디파짓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예치금을 넣어야지 이제 뭐 현지 취직이나 이런 거 방지하려고. 예. 근데 싱가포르 여행 갈 때 비자가 면제됩니다. 엔트 파이낸셜 금융 지수가 높으면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게 엔트 파이낸셜이고 이 회사가 이제 저쪽 이제 비상장 단계에 있다가 커창방과 홍콩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지금 슬슬 뭐 기지개를 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향후에 중국의 자본시장 성장과 좀 맞물려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중국판 뉴딜이나 SOC 관련해서도 뭐 한번 여쭤볼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중국에서도 어떤 5G 인트라망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여기로도 돈을 많이 쏟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해 주신 어떤 핀테크 산업과의 시너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 금융 분야에서의 핀테크라는 것이 전자상거래 그리고 뭐 심지어 인공지능 뭐 다양한 어떤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어떤 확장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뭐 우버만큼 활발하게 그 활용되고 있는 그 헤일링 그 차량 공유 앱이 띠디 추싱인데 띠디 추싱도 사실 이 엔트 파이낸셜 알리페이가 없었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지금 또 이제 신규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확산적으로 가고 있는 분야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예. 그래서 원격 진료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원격 진료 플랫폼은 핑안 굿닥터입니다. 네. 미국의 텔레닥도 아니고 예. 한국은 아예 불법이고요. 네. 중국에서는 이미 몇 년 동안 이제 확산이 돼서 지금 예상컨대 4억에서 5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원 의사들이 다 등록이 돼 있고 네. 핑안 굿닥터 본사
10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상시 24시간 콜센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밤 10시에도 전화를 걸면 의사분께서 친절하게 콜센터 직원처럼 응대를 해주고 네. 처방전까지 업로드를 해주고 그러면 알리건강은 또 중국의 최대 약 배송 플랫폼입니다. 예. 약을 처방전 업로드하면 약을 30분 만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 이 핀테크 금융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혁신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냅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혁신을 그냥 방조하는 그냥 뭐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인터넷에 붙이면 다 괜찮아라고 하는 게 현재 시진핑 정권의 어떤 전략 방향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플러스라는 이 정책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핀테크 사업에 인프라까지 깔리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지 뭐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기차 분야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업과도 좀 밀착이 돼 있고 관심들이 주식시장에서 많기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사실 네. 전기차 분야에서도 중국이 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돈 쏟아 붓는 예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도 계속 좀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 있고 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전기차는 뭐 선택이 아니라 완전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기 오염 뭐 북경이나 예. 상하이나 뭐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 막 누런 공기가 막 서쪽에서 날아오는데 네. 중국 국민들도 그 대기 오염을 무지 싫어해요. 예, 그러겠죠. 네. 돈도 벌었는데 오래 살아야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반발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그린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엄청난 그 사회적 압박이라는 거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그 대기 오염 유발시키는 그 뭐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뭐 2천만 원 아니면 뭐 이렇게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아예 돈이 있어도 번호판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럼 차를 사더라도 차를 못 몰고 나가요. 네, 그런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시켜 주냐면 플레이트가 녹색으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를 사면 어떤 추첨을 안 해야 되고 돈을 2천만 원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뭐 4천만 원짜리 차를 이렇게 산다고 하면 가솔린 차량은 플레이트까지 해서 6천만 원이 들고 네, 전기차는 그냥 4천만 원 하고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그럼 2천만 원이 싸잖아요. 네. 그럼 뭘 하시겠어요? 당연히 전기차로 가는 샀죠. 거죠. 예. 요즘 중국 전기차 4천만 원짜리 사면은 테슬라 모델 S 같은 느낌이 나요. 분명히 뭐 단차나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예. 이렇게 중간중간에 벌어진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근데 마감이 좀 안 좋은데 네. 중국 소비자들은 그 마감 안 좋은 거에 되게 관대합니다. 멀리서 한 5m 전방에서 봤을 때 얼추 비슷하면은 되게 좋아해요. 네. 테슬라는 한 8천만 원 1억 하는데 반값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도 텐센트, 알리바바 다 들어가 있어요. 텐센트는 니오, NIO라고 네. 니오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고요. 얼추 멀리서 보면요, 약간 레인지로버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엄청 큰 SUV. 예. 그래서 4인 가족이 어디 캠핑 다니기도 너무 좋게. 이 차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만큼이나 많이 거리에서 중국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알리바바 계열에는 샤오펑이라고 있습니다. 샤오펑인데 이 회사는 그냥 전략이 테슬라를 거의 그대로 따라하자라는 거라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거의 테슬라랑 폰트까지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옛날에 샤오미 보면은 그 모방을 그렇게 창피하지 않아요. 결국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네. 입지를 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뭐 해외로 수출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내수에서 내수의 소비자들한테 이건 테슬라 반값인데 품질은 대충 비슷해, 느낌도 비슷해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선보이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지난주에 이제 상장을 신규로 했는데 나스닥에 상장했어요. 뭐 요즘 트럼프 때문에 뭐 중국 기업 나스닥 가는 거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막 갑니다. 네. 예, 리샹 자동차라고 리오토라는 회사가 거기 또 이제 메이투안 디엠핑과 띠디 추싱이 이제 전략적 투자자인데 예. 그 회사 차량도 중국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판 테슬라를 꿈꾸는 기업이 뭐 말씀드린 대로 텐센트 계열의 니오, 알리바바 계열의 샤오펑, 그리고 리샹오토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BYD라는 회사도 네. 중국
중국의 뭐 배터리 시장부터 전기차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로는 뭐 테슬라랑 비등비등한 수준인데 이번에 또 럭셔리 세단이 한 4천만 원짜리 나왔어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시장까지 이렇게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격변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연령대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유행을 선도하면서 이게 곧 IT 기업들과 기술 기업들의 활약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 부분은 어떤지 하다 보면 틱톡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8090, 네, 809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00년대생들은 아직 돈이 없어요. 네. 8090들은 80년생, 90년대생 돈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포켓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본인 스스로도 급여가 한 뭐 1년에 한 20% 30%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요. 예. 뭐 대도시의 화이트 칼라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곳은 그 인공지능 담당자 이런 분들 보면 연봉이 뭐 초봉인데 2억, 3억 합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근데 뭐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기본적인 연봉도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럼 일단 자기 소득 늘어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6분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가구 1자녀 시대를 이제 마음껏 누렸던 그 옛날에 그 소황제 시대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애 낳고 이제 직장에서 이제 간부급으로 과장, 차장 진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변혁의 또 중심축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8090 세대는 어떤 저축이란 개념이 좀 없어요 머릿속에. 예. 왜냐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6명 중에 1명은 자산이 있거든요. 예, 부동산이 있거든요.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요. 예. 예, 뭐 유동성 공급되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자신이 버는 돈은 그냥 다 쓰겠다. 근데 이분들이 또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많이 안 낳습니다. 네. 늦게 애 하나를 낳던가 아니면 안 낳던가 둘을 갖는 경우를 되게 요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뭐 경제적 형편이 안 돼서 둘을 안 낳는다가 아니라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냥 애를 하나만 낳고 그냥 세 가족이서 그냥 많이 쓰겠다. 네. 요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과거 70년대생, 60년대생 대비해서 알뜰살뜰 검소하게 살아서 뭐 집 하나 사자 이게 아니라 일단 집은 누군가가 나한테 줄 거고 네. 내가 번 돈, 그 와이프가 번 돈은 다 해서 우리 놀러 다니자 네.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해외여행 못 나가죠. 그러니까 열심히 명품 사고 네. 열심히 마오타이 먹고 그리고 국내 여행에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수가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보복적인 소비가 지난 1분기 때 눌렸던 게 지금 반등을 한 거고 그 반등에는 크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하나, 두 번째 축은 8090의 젊은 소비. 요것들이 융합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깜짝 놀랄만 3%대의 성장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제 생각엔 좀 더 편해지면은 여행이 편해지면 여행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그리고 해외여행 못 나갔으니까 사실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해외 명품은 산다. 그래서 네. 명품에 대한 소비도 엄청 많아질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국산품 애용 문화가 지금 많이 저변에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화장품 그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에 감사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네. 트럼프가 무역 전쟁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니까 중국 이제 80년대생, 90년대생들은 거꾸로 반발적인 소비로 중국의 로컬 브랜드를 살리자 해가지고 로컬 브랜드를 찍어 바르는 그런 성향이 요즘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의 로컬의 뭐 프로야 같은 마루비 같은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이런 움직임은 더 될 것 같아요. 네, 애국주의 어떤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 Z세대, 그러니까 00년대생들은 더 좀 맹목적으로 애국주의가 더 강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 안 사고 되게 촌스럽지만 리닝 이런 거 알지도 못한 안타 이런 브랜드를 막 삽니다. 네. 그걸 그 되게 패셔너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부분은 좀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이 마케팅 트렌드 이런 거랑 좀 다르게 가는 예. 중국 특수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IT 쪽 그리고 유행을 선도해가고 있는 층들이 어떤 느낌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까지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네. 뭐 많아봤자 한 30초에서 1분 드릴 것 같은데 요새 해외 뉴스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잠깐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맛보기로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틱톡은 정말 어마무시한 이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이제 인공지능 기반 이 헤드라인 뉴스 토티아오라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틱톡은 최근 한 2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은 앱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하게 8억 명이 쓰고 있고 인도에서 한 1.2억 명이 쓰고 있고 19억 다운로드 받았고 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려는 그 의미만 좀 네, 그거는 사실은 틱톡 입장에서는 그 미국 서비스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버릴 수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겁박이 지난주에 있었고 그렇죠. 그거에 빠르게 굴복을 한 그런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바이트댄스 모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덕분에 상당히 젊어지고 10대들을 타겟팅하는 그리고 숏클립 어떤 그 세계적인 리딩하고 있는 틱톡을 품에 안았다는 건 유튜브나 이렇게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어쩌다가 15초, 30초짜리 동영상 만드는 앱인데 어떤 미중 무역 갈등이나 안 그러면 신경전에 또 중심에 서 있길래 틱톡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들어봤고요. 앞으로 뭐 관련해서 소식들이 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